안녕하세요.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가장 최근의 이슈를 다뤄보기 위해 마련한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4년도 8월 셋째 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뤄볼까 합니다. 미군이 이라크 북부에서 이라크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를 상대로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사흘째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일격을 당한 이라크 반군도 반격에 나서 이라크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지난 8일 2011년 12월 이라크에서 철군한 이래 처음으로 이라크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0일 미군 전투기와 무인기를 동원해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수도 아르비를 박격포로 공격하는 IS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프랑스 등 서방은 쿠르드 자치정부 군조직 페쉬메르가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이 지난 8일 이라크 순위파 반군 이슬람 국가에 첫 공습을 개시했는데 하루 만에 3차례 공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관식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8일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IS가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정부 수도 아르비를 방어하는 쿠르드 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직후 반군에 대해 첫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8일 오전 10시 45분경 미국 F-18 전투기 2대가 아르빌 근처 IS 반군의 이동식 야포와 야포를 운반하는 트럭에 226kg의 레저 유도 폭탄을 투하했다고 전했습니다. 민군 전투기는 걸프 해역에 머무는 니미츠급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호에서 발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오후 2시 미군 무인기가 IS 박격포 기지를 폭격해 반군이 사망하고 이로부터 1시간 후 F-18 전투기 4대가 7대로 구성된 IS 콘보이 차량에 8발의 레이저 유도 폭탄을 투하해 이날 하루에만 총 3차례 공습이 이뤄졌습니다. 전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슬람 국가의 세력 확대로 이라크 주민과 자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라크 공습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군의 이라크 공습은 지난 2011년 미군 철수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이라크에 대한 군사 개입을 꺼려왔으나 이라크 사태가 악화돼 이라크 주민 수천 명이 말살될 위험에 놓이고 미국인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자 공습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공습으로 반군 측 인명피해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북부 도시 신자르에서 이뤄진 다른 공습으로 IS 반군 45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미국인 보호와 소수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방침에 따라 공습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시작된 미국의 공습과 함께 이라크 쿠르드군도 반격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미국이 10일 이라크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를 상대로 사흘째 공습을 지속하는 가운데 이라크 쿠르드군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이날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수도 아르비를 박격포로 공격하는 IS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라크 쿠르드군은 IS가 장악한 마을 2곳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RG 군조직 페쉬메르가는 이날 아르빌에서 45km 거리의 마크 무르와 그와이르 등 2개 마을에서 IS 대원을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쉬메르가 쉬르코 파티흐 준장은 미군의 공습 지원에 자극을 받아 몇 주간의 후퇴 끝에 이뤄낸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페쉬메르가는 아르비를 비롯해 KRG 관할 지역을 방어해 왔습니다. 미국은 아르빌 내 자국민 보호와 IS의 세력 확대 차단을 위해 IS를 공습하고 있으며 이라크 정부군도 이례적으로 페쉬메르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기 전 이번 군사 개입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면서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9일 이라크 사태를 수주 내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또다시 이라크에 군사 개입을 하게 된 것에 시한을 설정할 수 없다고 말해
이라크에 대한 미군의 군사 개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매사추세츠주 마샤 바이인야드 해변으로 휴가를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미군의 이라크 군사 개입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는 이라크의 군사적,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노력은 오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 이라크군이 반군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며 이라크 정부는 먼저 군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라크는 총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해 누리 알 말리키 현 총리에 대한 불신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바그다드의 미 대사관과 아르빌의 미 영사관을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는 한편 이라크 북부에 고립된 5만에서 15만 명의 소수 종교 신도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구호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및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에 또다시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을 것임을 오바마는 거듭 확인하면서 미군이 이라크로부터 철수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공습은 2011년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한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미군의 이라크 공습은 2011년 미군 철수 이후 처음입니다. 이라크전은 2003년 3월 미군의 이라크 침공으로 시작된 이후 9년간 지속되다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1기인 2011년 12월에 공식 종결됐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이라크에 대한 군사 개입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이라크 주민 수천 명이 학살 위험에 놓인 데다 미국인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공습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공습으로 사실상 제3차 이라크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면적인 공습보다 제한적 선별 공습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이 중동전쟁으로 확전될 것을 우려해 지상군 투입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국의 이번 공습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미국이 이라크 순위파 반군 이슬람 국가의 공습을 단행한 데 대해 영국과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성명을 통해 미군의 IS 공습을 지지한다며 미국의 구호 활동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IS에 대한 공습을 승인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도 소수종파 주민들의 탈출로를 열기 위해서는 공습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위기 관리팀을 만들어 현지에서의 구호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아시아 지역 해양 영유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중국은 주권과 독립, 영토를 지키려는 이라크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 역시 미국을 지지하는 것이 의외인데요. 특히 유럽 쪽 국가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한다고 하죠. 이번 공습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AFP는 영국은 수이란으로 공군 수송기를 보내 이라크 북부에서 IS의 포위, 고립된 소수종파, 야지디족을 돕기 위한 미국의 구호 활동을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데일리 미러는 육군 공수 특전단과 해병 특전대 소속 특수부대원들이 IS의 진격을 피해 피란길에 오른 수만 명의 이라크 난민 소재 파악과 IS 핵심부 제거 등에 의해 파견됐다며 난민 구조에 영국이 80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139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미국 이라크 반군 공습 개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IS에 대한 공습을 승인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라크에서 위험에 처한 민간인을 돕는데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프랑스도 미국 등 우방국들과 논의해 이라크 민간인 지원에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이라크 반군 공습 개시에 대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단기적으로 볼 때 IS의 확장을 막고 탈출로를 열려면 공습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라크 북부 사태에 대해 위기관리팀을 만들었고 현지에서의 구호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주권과 독립, 영토를 지키려는 이라크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이라크의 주권이 지켜진다면 이라크에서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에 대해 중국은 열린 태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공습 이후로 이라크 순위파 반군을 두고 일각에서는 인간 방패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이 8일 이라크 순위파 반군 이슬람 국가의 공습을 시작한 가운데 반군이 소수 종파인 야지디족 여성 수백 명을 납치해 감금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라크 인권부 카밀 아민 대변인은 이날 35살 이하의 야지디족 여성 수백 명이 이라크 제2도시 모술에 있는 학교들에 억류돼 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은 그들의 가족들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IS 반군이 이들을 인간 방패로 이용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아민 대변인은 IS가 여성들을 노예로 만들거나 자신들의 동물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모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인권은 물론 이슬람적 가치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야지디족 여성들의 납치, 감금 사실을 확인했다고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납치된 여성들이 팔려가거나 이슬람 국단주의자들과 강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달 초 IS 반군이 이라크 모술 지역 주변까지 점령하고 북부 마을을 잇따라 장악하자 야디족 10만여 명은 IS의 개종, 살해 위협을 피해 피난길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미처 피난길에 나서지 못한 야지디족 5만여 명은 아지르산에 고립되면서 아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군은 7일 화물 수송기를 이용해 신자르산에 인도주의적 구호 물품을 투입했습니다. 한편 야지드족 인구는 50에서 70만 명으로 추정되고 북부 신자르 산악지대에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들의 종교인 야지디교는 고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와 이슬람 수피즘이 혼합돼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들은 전능한 존재의 천지 창조를 믿지만 하나님의 뜻은 7명의 천사가 이룬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7명의 천사 대장인 지상으로 추락한 천사로 알려진 공작신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는 공작신은 지상으로 추락한 천사여서 이슬람에서 말하는 사탄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은 이들을 가리켜 악마 숭배자라고 폄하해왔고 IS 반금을 포함한 급진 무장 세력은 이들을 박해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공습의 원인이 된 집단으로 이슬람 국가, 즉 IS라는 단체가 있었는데요. 이 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이슬람 국가, 즉 IS라는 단체는 2000년대 초반부터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시작해 시리아 내전, 이라크 내전에 참여했으며 2014년 6월 29일에 칼리파 국가 수립을 선포한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의 반군 집단이자 미 승인국입니다. 아부 바르크 알 바그다디는 이슬람교를 탄압하는 나라라는 뜻으로 중국,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를 언급하며 지난 7월 초에 성전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ISIL이라는 명칭을 쓴 적이 있으며 칼리파 국가 수립을 선포하면서 명칭을 이슬람 국가, 즉 IS로 바꾸었습니다. 국교가 이슬람인 국가와 혼돈하거나 다른 IS 약자와 혼돈할 가능성이 있어 서방 언론에서는 ISIS나 ISIL로도 표기합니다. 주요 구성원은 수니파 계열 아랍인들이며 주된 활동 영역은 이라크와 시리아입니다. IS는 500년 전 오스만 제국의 침략으로 사실상 소멸한 아랍인 중심의 전통 칼리파 국가의 부활과 이슬람에 의한 세계 정복이라는 장대한 포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이 반미 세력인 IS 외에도 중동 국가 내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을 학살하고 미국의 공습까지 받으면서도 이렇게 저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라크는 1990년대에는 이라크 전쟁, 2000년대에는 미국의 침공으로 인한 또 한 번의 전쟁, 그리고 현재에는 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제3의 이라크 전쟁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울러 중동에서의 전쟁은 오직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그 우려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와 그 안에서 나눠져 있는 시아파와 수니파의 뿌리 깊은 갈등이 있기에 중동 전체의 정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교도는 16억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90%는 수니파로 다수이고 10%만이 시아파 소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라크는 시아파가 다수 종파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줄곧 수니파가 잡아왔습니다. 그러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후 다수 시아파가 권력을 잡게 되었고 수니파와 시아파는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의 뿌리를 찾기 위해선 이슬람교의 창시자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 분파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창시자인 무하마드가 632년 죽고 나서부터입니다. 후계자 선정 방식을 두고 무하마드의 추종자들은 메카에 모여 그의 친구인 아부 바르크를 후계자, 즉 칼리프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메디나의 무슬림은 이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무하마드의 자손만이 칼리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무하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가 유일한 후계자라고 주장했고 알리를 추종하는 당파 시아 알리를 조직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뿌리 깊은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의 적대 관계는 4대 칼리프인 알리가 661년 암살되고 680년 알리의 차남인 후세인마저 반란을 일으키다가 살해되면서 더욱 첨예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져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지난 30일 개봉한 한국 영화 명량이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체 명량 열풍의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해 볼까 합니다. 최 기자, 먼저 이 명량을 둘러싼 논란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역시나 명량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독과점 문제인데요. 하지만 명량은 이 문제에 대해 도둑들이나 그리고 광해 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을 연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좌석 점유율이 너무 높아 독과점 얘기를 쉽게 못 꺼낸다는 말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명량이 지난 30일 개봉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일 스코어 경신을 하며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개봉 1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역대 1000만 영화들이 그랬듯 여전히 1000만 영화 배경의 스크린 독과점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나 높은 점유율은 이를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영화의 흥행은 스크린 수와 관계가 있는데요. 명량 스크린 독과점 논란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영화가 극장을 보유한 CJ가 배급한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래도 쇼박스나 뉘의 작품들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스크린 수가 관객 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네, 그러나 실제로 역대 가장 많은 스크린을 차지한 영화는 지난 6월 개봉한 트랜스포머, 당시 최고 스크린 수가 1602개였지만 이 영화는 총 529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네 번째 편이었던 이 영화는 700만 명대를 기록했던 전작들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관객을 모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명량의 스크린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명량의 스크린 수는 2위입니다. 최고 1586개의 스크린으로 11일까지 1130만여 명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개봉 당시 스크린 수는 1159개였는데요. 스크린 수가 관객 수와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네, 명량은 지난 11일 1200개에서 6582번 상영됐고 2위 해적은 스크린 수 790개, 그 상영 횟수 3980번을 기록했습니다.
해적 역시 롯데시네마를 보유한 롯데엔터테인먼트의 배급 영화입니다. 전국 극장의 스크린 수가 2,500개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명량이 절반이 넘는 스크린을 장악한 것은 맞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블록버스터라고 할지라도 시장 독점 논란을 피해가기 전체 스크린의 30%를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것을 상기했을 때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외국과 한국 전체 스크린 수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량의 좌석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즉 관객들이 원하기에 극장가에 내건다라는 논리를 쉽게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독점을 논할 때는 스크린 수의 지속 기간과 상영 횟수, 동시기 상영 영화의 균형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겠지만 수요가 폭발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스크린 독점을 재단할 수 없다는 화두가 명량을 통해 나왔습니다. 명량의 좌석 점유율은 87%까지 기록했고 개봉 2주차 주말에 하루 평균 105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특히 9일 79.9%, 특히 9일 78.9%, 10일에는 75.8%라는 높은 좌석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관객이 뜸한 평일 낮 시간대에도 다른 영화보다 1.5배에서 2배가량 많은 관객이 몰렸습니다. 이에 CJ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크린 독과점은 좌석 점유율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스크린 수를 점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명량은 이와는 다른 경우라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명량은 좌석 점유율이 다른 영화 대비 압도적으로 높아서 기존의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는 궤가 다른 것 같다라며 예매율이나 좌석 점유율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영화사에 없었던 기록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스크린 독과점 논란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과거 스크린 독과점이 논란이 됐던 영화들과는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명량이 또 많은 관을 차지해 작은 영화의 상영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명량이 다양성 영화의 스크린 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영화진흥위원회 집계 결과를 보면 명량 개봉 전후 다양성 영화 스크린 수나 상영 횟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상업 영화와 다양성 영화는 별개의 다른 리그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독과점 논란의 가장 큰 중심에 있는 것은 공급자가 관객의 선택의 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극장에서 명량 외에 다른 영화를 관람하고 싶지만 보고 싶은 영화가 다양한 시간대에 분포되어 있지 않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일부 관객들의 원성이 존재해 왔습니다. 한 극장 관계자는 산업의 논리 테두리 안에서 과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한다.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을 소유하거나 자회사로 둔 대형 배급사의 영화는 관객들의 선택권, 중소 영화의 상영 기회 보장이라는 개념을 안아야 영화 산업이 기형적인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명량의 흥행을 이끈 요인으로 배우의 열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배우 최민식 씨가 이 명량으로 드디어 이 천만 배우 대열에 합류했죠? 네, 그렇습니다. 배우 최민식의 데뷔 연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982년 극단 뿌리 은혜의 읍내로 본다면 연기를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최민식은 데뷔를 언제 했는지가 뭐가 중요하느냐라며 주변에게도 잘 알리지 않는다고 전해지는데요. 대체 불가 배우로 손꼽히는 최민식은 연기적인 면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륜이 묻어나는 그의 연기에 많은 영화인들과 관객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그러나 최민식은 무관의 제왕에 가깝습니다. 최민식의 필모그래피 중 1,000만 관객을 넘은 작품은 없습니다. 가장 성적이 높은 영화는 쉬리인데요. MBC 서울의 달에서 이미 호흡을 맞춘 학교 후배 한석규와 황정민, 송강호, 김윤진, 박용우 등과 함께 출연한 쉬리의 관객 수는 582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12년작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가 472만여 명을 모집했으며
황정민, 이정재, 박성웅 등과 호흡을 맞춘 신세계가 468만 2,4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326만 9천여 명을 끌어들인 바 있는데요. 어찌 보면 최민식의 네임밸류에 비해 아쉬운 성적입니다. 쉬리로 대종상 나무주연상, 백상예술대상 남자 최우수 연기상, 디렉터스 컷 시상식 올해의 연기자상을 수상하고 2002년 파이란도, 도빌 아시아영화제 나무주연상,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을 차지했지만 흥행면에서는 홈런을 친 경험은 없습니다. 네. 자타공인 연기파 배우 최민식의 영화가 1,000만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관객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최민식의 입장에서는 1,000만 영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가 좋은 작품으로 좋은 연기를 보여줄 수 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지난 2012년 범죄와의 전쟁으로 제33회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최민식은 수상 소감으로 영화계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잔칫날에 이렇게 상도 받고 기분이 좋은 날이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운 기분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주제넘게 한마디 하겠다는 그는 어떤 동료 감독이 자기 자신의 작품을, 자식 같은 작품을 스스로 죽이는 모습을 봤다며 우리는 주류에서 화려한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우리의 동료 감독 누구는 지금쯤 쓴 소주를 마시며 비통해져 있을 것이라며 상업 영화든 비상업 영화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영화제 최고의 잔칫날에는 그런 동료들이 없어야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었습니다. 영화계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느껴지는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민식의 1,000만 배우 등극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일각에서는 스크린 독과점을 운운할 수 있으나 명량의 열기는 거대 기업 CJ의 자사 작품 밀어주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제가 평일 저녁 멀티플렉스에서 명량을 예매하려고 했을 때 좌녀석이 대부분 매진 또는 두좌석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끝에 한 자리를 비워두고 예매를 해도 꼭 옆자리에 혼자 앉아보는 관객이 있어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었습니다. 명량의 흥행은 대한민국 국민이 좋아하는 위인 이순신 장군에 있다 하더라도 이순신 장군을 연기한 최민식이 없었다면 역대 최단기간 1,000만 관객 돌파 영화의 등장도 훗날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명량은 11일 누적 관객 수 1,100만을 넘어 1,130만 4,171명을 기록했습니다. 꾸준히 10만 명 이상의 예매율을 보이고 있는 명량은 명실상부 2014년 최고 흥행작으로 등극할 전망입니다. 무관의 재앙에서 진정한 재앙으로 등극한 최민식의 지난 30년보다 앞으로의 30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영화 명량 돌풍에 서점가 일대에서는 이순신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최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요즘 서점가에서 쥐락펴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리더십 부재의 시대가 호출해낸 국민영화 명량의 이순신입니다. 교보문고 집계에 따르면 이순신 관련 책은 명량 개봉 전후인 최근 2주간에 5,390권이 팔려 지난해 동기 대비 9배 이상 팔려나갔습니다. 150여 종이 넘는 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 세대별로 어떤 책이 끌렸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이미 스테디셀러인 소설가 김은의 장편 칼의 노래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 선두를 꿰찼습니다. 외부 세계와 불화하고 갈등한 이순신의 내면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다는 점이 인기의 이유로 풀이됩니다. 2002년 생각의 나무에서 처음 출간된 칼의 노래는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간 중 마음을 다잡으며 읽은 책으로 알려지며 출간 6년 만에 100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당시 노무현 특수였다면 이번엔 명량 특수인 셈입니다. 개정판을 낸 문학동네에 따르면 하루에도 2,000부씩 주문이 들어오는 등 영화 개봉 이후 지금까지 1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출간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책이 여전히 이순신 책의 대명사로 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황종현 문화평론가는 작가가 타고난 재능과 도덕성으로 만들어진 구국 영웅이나 위인으로서가 아니라 역사에서 공백으로 남아있었던 정치, 사회적 외부 세계와 갈등하는 인간 이순신의 내면을 실감나게 재현했기 때문에 현대인과 깊이 소통할 수 있었다면서
소설 속에서 이순신의 리더십이 개인을 수렁 속으로 집어넣는 혼란과 고통 속에서 실존적 고뇌를 통해 나온 것이라는 것도 현 시점에서 공감을 샀다고 짚었습니다. 난중일기도 이순신 관련 서적 15위 안에 4권이나 올라있을 정도로 400여 년의 시간을 관통해 공감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노승석 여해고전연구소장이 최근 북한 국어학자 홍기문이 1955년 한글로 번역한 난중일기를 반영해 펴낸 증보 교감 완역본이 가장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직 내 리더십과 처세를 고민하는 30대 남녀 독자들은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를 선택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부장인 저자가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벗겨내 직장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공감을 샀다는 분석입니다. 책을 펴낸 출판사 일상이상의 김종필 대표는 실제 직장인인 저자가 이순신이 기적의 승리를 이뤄내기까지 실수도 하고 상관의 부당한 청을 맞서기도 하며 한계를 딛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부각시켜 직장인들이 책을 많이 찾는 것 같다며 전쟁, 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도 무능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조선 지배층과 오늘날의 지배층을 겹쳐 보이며 비판한 것도 진보 성향이 강한 젊은 층이 찾는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0대 남성들은 자기계발서로 분류된 진심진력, 삶의 전장에서 이순신을 만나다에 손길을 뻗었습니다. 이순신이 남긴 말과 글, 읽은 책 등을 통해 삶에 대한 이순신의 자세와 추구하는 가치, 리더십의 요체 등을 짚어보는 책입니다. 박윤조 더 퀘스트 인문교양팀장은 평전, 역사서 등이 대부분인 다른 이순신 책과는 달리 이순신의 생과 철학에서 요약된 3가지 한자를 주제로 자기인식과 타인과 관계를 맺는 법, 조직을 이끄는 법 등을 풀이해 이제 막 삶을 개척해 나가는 20대들의 흥미를 끈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 영화 명량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출판업계뿐 아니라 유통업계 쪽에서도 이순신 특수를 보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순신 열풍이 유통업계에 불고 있습니다. 영화 명량이 지난 10일 개봉 1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부터인데요. 명량의 1000만 관객 돌파는 괴물이 세운 기록을 열흘 앞당긴 역대 최단 기록입니다. 명량은 개봉 첫날 최대 관객을 끌어모으는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하루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현재까지 갈아치운 신기록만 10개가 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영화관으로 이끈 명량 열풍은 유통업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전에도 말했듯이 이순신 장군을 다룬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에도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1일 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명량 개봉 이후 지난 6일까지 이순신, 명량 등의 검색어가 전주 대비 120% 증가했습니다. 명량은 검색되는 상품이 도서와 입체 퍼즐 등 100여 개에 이릅니다. 이순신과 임진왜란 등 조선시대 역사문학 도서 상품 매출은 같은 기간 225%나 증가했습니다. 최근 출간된 영화를 소설화한 김호경 작가의 명량과 이순신 장군의 전기도서 등의 판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출간된 지 2년이 지난 박은우 작가의 명량, 이건 역시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옥션 관계자는 최근 종영한 역사 드라마 정도전, 영화 영린, 군도, 해적 등 조선시대 역사를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작품 관련 책, DVD의 구매가 늘고 있다며 특히 역사 주제의 상품과 아동교육 상품들도 수혜를 얻어 비수기의 특수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난감을 좋아하는 20, 30대 성인을 가리켜 키덜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키덜트 사이에서도 이순신 바람이 뜨겁다고 하죠. 네, 이순신 장군의 무용담을 재현한 옥스포드 블록의 판매는 무려 60%나 늘었습니다. 이 블록은 임진왜란 당시의 다양한 전장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외적의 침략을 담은 장군선 대결투, 장군성 방어전, 하객진 전술을 묘사한 판옥선 출격, 거북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북선과 판옥선을 만들 수 있는 입체 퍼즐이나 나무 소재 조립 키트 등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대 아이파크몰 역시 명량 개봉부터 지난 10일까지
거북선과 판옥선 목재 모형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순신 특수에 힘입어 거북선과 판옥선을 취급하는 목재 모형 전문 브랜드 영공방 매출도 97.1%나 신장했습니다. 이 매장에서는 미니어처와 50cm 크기의 거북선, 청동대포 등 10여 종의 이순신 관련 상품을 판매합니다. 또 전기 모터를 동력으로 노를 저어 물 위로 배를 띄워볼 수 있는 판옥선과 전시용 대형 거북선도 키덜트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이파크 백화점은 이순신 신드롬에 맞춰 31일까지 이순신 특별전을 진행합니다. 이순신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미니어처 거북선을 사은품으로 증정합니다. 매장을 방문한 어린이들에게는 직접 조립해 볼 수 있는 체험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서일엽 아이파크 백화점 마케팅 팀장은 프라모델과 RC카 등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우리 역사 관련 목재 모형물이 인기를 누리며 이순신 특수를 실감케 하고 있다며 키덜트족의 구매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영화를 본 부모들이 교육용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명량의 흥행과 함께 광복절을 앞두고 애국심이 고취됨에 따라 태극기 판매도 같은 기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년에는 3.1절과 이사 시즌이 있는 연초에 태극기 수요가 늘고 상반기 이후에는 다소 정체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비수기인 여름에 판매량이 증가해 명량의 흥행 특수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명량 덕분에 아산 현충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영화 명량 흥행으로 이순신 장군 사당이 모셔져 있는 아산 현충사 방문객 수가 전년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 아산시가 새로운 시티 투어 코스를 개발하고 관광 자원화와 함께 도시 이미지 제고에 나섰습니다. 12일 현충사 관리사무소와 시에 따르면 영화 명량이 개봉했던 지난달 30일 1,121명, 31일 592명에 그쳤던 현충사 관람객이 영화 흥행과 함께 많이 늘어나기 시작해 이달 들어 1일 2,082명, 2일 3,693명에 이어 6일 3,324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하루 3,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화 흥행에서부터 도서 그리고 완구류, 나아가 태극기 판매 급증까지 명량이 가진 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반기 최우선 과제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 드라이브의 고삐를 바짝 쥐었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또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 산업을 제조업에 이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희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새 경제팀 출범 이후 첫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역과 투자부터 챙기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는데요.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이 성공할 때까지 금융이나 마케팅, 정보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수출 채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서비스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인 IT와 의료기술 등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 산업을 제조업에 이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어 오는 20일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해 경제 살리기 행보에 더욱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표 내용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에 제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경제 분야 회의입니다. 수출과 투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것부터 챙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를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자 또 버팀목이고 투자는 소비와 함께 내수 경기의 양대 축입니다. 경제 활성화가 성공을 하려면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이 버팀목 역할을 해주면서 한편으로 또 투자가 확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회의가 수출 증대와 투자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수출 드라이브의 고삐를 느슨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중소, 중견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중소, 중견 기업은 숫자로는 전체 기업의 90%를 넘지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대에 불과합니다. 전체 수출 중소기업에서 수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독일의 경우는 9.1%에 이르는 반면 우리는 2.7%에 불과합니다. 내수 판매만 하던 중소 중견기업이 수출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사람이 바다 수영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품만 놓고 보면 국제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국제 비즈니스 인력과 시장 정보 부족, 취약한 판매망, 낮은 인지도 등 넘어야 할 파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수출 지원 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금융이나 마케팅, 정보 등 무엇이 필요한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수출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합니다. 코트라를 비롯해서 분야별로 다수의 수출 지원 기관이 있는 만큼 각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모아서 제공을 하는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수출 채널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작년 한 해에만 1,800만 명의 해외 온라인 쇼핑 인구가 355억 불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의 경우 지난해 440억 불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IT 인프라와 한류 확산, 인접한 중국 시장 등 전자상거래 수출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거래 방식인 만큼 현행 규정과 제도에만 얽매이지 말고 전향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펴나가기 바랍니다. 결제에서부터 배송, 통관, 세무 등 전자상거래 각 단계별로 무엇이 애로이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잘 살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농수산식품을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최근 중국과 아세안 등지에서 우리 농수산물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파고드는 브랜드 전략이 필요합니다.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이 점을 적극 부각시켜서 고품질 안전식품 브랜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농수협이 중심이 돼서 생산 조직도 체계화, 규모화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수출도 늘려가야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여건에 맞게 포장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물류 체계를 혁신하고 대한상의 등이 참여해서 수출 전략 품목 개발이나 마케팅에 또 대기업의 수출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해서 국내 농수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동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대외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올해 초부터 7대 유망 서비스 산업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고 말했다는데요. 이 7대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해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최경환 부총리는 보건의료와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와 방송통신 등 분야별로 7개 유망 서비스 산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기관이 잡업인을 세워 부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최 부총리는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를 완화하고 제주도에 신청된 투자개방형 병원의 승인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하며 국제의료특별법을 제정해 해외 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해외 환자 유치 규모를 2013년 21만 명에서 2017년 50만 명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관광 콘텐츠 분야에서는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호텔과 마이스, 공연장, 카지노 등이 결합된 복합 리조트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산지관광 특구 제도를 도입하고 케이블카를 확충하겠다며 한강을 대표적인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외 관광 유치 규모를 지난해 1,200만 명에서 2017년 2천만 명으로 늘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 서비스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특성화된 외국 교육 기관을 유치하고 외국 교육기관 설립 주체도 확대 허용합니다. 또 해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금융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유망 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전략 기능이 강화되도록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 부총리는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3조 원 수준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류에 대해서는 총량제로 묶여있던 물류단지를 지역 수요에 따라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자유무역 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KTX 화물 열차를 도입해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 택배 차량을 12,000대로 늘리고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소프트웨어와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판교와 송도, 부산에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영TV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서비스 대책을 통해 내수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관 부처별로 엄밀한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해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외국인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관광, 교육, 인프라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나 케이블카의 설립을 막았던 규제를 풀어 관광 산업을 굴뚝 없는 수출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복합 리조트 4곳을 2020년까지 개장한다고 하는데 최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우선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 같은 복합 리조트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복합 리조트는 호텔, 국제회의시설, 카지노, 공연장이 골고루 갖춰진 관광시설을 말하는데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찾아 놀고, 먹고, 자고, 일하는 것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국내에선 현재 영종도에 리포앤시저스, 파라다이스,
드림 아일랜드와 제주도의 신화 역사공원이 각각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합 리조트로 이동할 수 있는 역이나 도로를 깔아주고 건축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내주겠다는 겁니다. 네, 이 중국인 관광객 관련 대책도 눈에 띕니다. 2005년 71만 명이던 중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 433만 명으로 늘면서 중국인 관광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진다면서요. 네, 정부는 내년에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중국 관광객 전용 케이블 TV 채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고궁, 테마파크, 쇼핑센터 등을 집중 방영하겠다는 겁니다. 또 내년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 대사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단체 관광객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또 SM 엔터테인먼트 전용 공연장이 있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서울무역센터 일대를 올 11월 관광특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광특구로 지정하면 한류 아이돌의 영상을 건물 외벽면에 오랜 시간 쏠 수 있게 됐다며 자연스럽게 중국인 관광객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한강과 주변 지역도 30년 만에 개발된다고 하고 관광객뿐 아니라 유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도 포함됐다면서요. 네, 한강은 다른 대도시강에 비해 강 폭이 넓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데도 전체 해외 관광객의 10%만 찾는 등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올림픽 이전인 80년대 중반 김포공항과 올림픽 스타디움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콘셉트로 한강변이 개발돼 일반 관광객들이 한강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한강변 진입도를 더 많이 만들고 다양한 형태의 유람선을 띄울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 유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우수학원도 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숙명여대에 설치된 프랑스계 유명 요리학원 르꼬르 동블루는 그동안 정규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유학생을 못 받았었는데요. 일본 르꼬르 동블루의 학생 10명 중 4명이 유학생인 것과 비교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요리학원과 댄스학원이 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 되면 중국, 베트남의 유학생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부는 이 국립공원의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산을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 기자, 이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1989년 이후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케이블카가 국립공원에 들어서지 못했었는데요. 정부가 나서서 케이블카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을 계획인 양양군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양양군의 사업계획과 운행 노선 등을 직접 컨설팅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할 계획입니다. 2012년과 2013년 양양은 연거푸 심의에서 떨어졌습니다. 또 이르면 2017년 서울 남산에 곤돌라형 케이블카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을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그동안 산 중턱 이상에는 건물이 설 수 없게 한 산지관리법 등 각종 규제로 산악호텔이 불가능했지만 개발이 필요한 산지는 산지관광특구로 묶어 관련법상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버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산에 번듯한 숙소가 없어서 등산객들이 대피소에만 머물러야 했던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 이슈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입니다. 그대를 바라보면 포근함을 느꼈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대의 모습, 나의 맘 고요하게 해.